누구나 전자책으로 월 300만 원 버는 가장 현실적인 비법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전자책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과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만들기 시리즈 영상에 대한 목차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전자책 판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먼저 보고 오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 유튜브에 전자책 재생 항목은 순서대로 정주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What, 무엇을 쓸 것인가 파트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책 판매 성공의 절반은 책의 내용, 절반은 책의 홍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나쁘면 홍보를 잘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고객의 비난을 살 것이고요.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 되면 판매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담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면 지겨울 수 있으니 두 개로 나눠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책 주제 선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책을 작성하는 추천 프로그램부터 글 구성 방법, 페이지 수 등 방법론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직접 써서 많은 판매를 실제로 진행 중에 있는 전자책의 주제 선택 과정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도 전자책 주제를 함께 선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단순히 교양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전자책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실전서입니다. 꼭 여러분이 무엇을 쓸 것인가 감안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선정 5가지 방법입니다. 시중에 많은 이론을 종합해서 결론을 낸 결과 전자책 주제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의사나 변호사, 변리사 같은 분들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이런 전문가가 일반인을 가르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은 그런 전문성은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겠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높은 분야는 이미 포화된 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문성이 확실하고 그 전문성으로 글을 쓰시고 싶다고 하면 몇 가지 조언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주제로 풀어서 쓰셔야 합니다. 어려운 글은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글을 쉽게 쓰는 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어려운 주제라도 일상생활에 연결해서 실제로 도움되는 이야기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부 주제로 들어가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큰 주제를 선정하면 차별화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기 전문 의사가 호흡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차별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황사 시즌에 필요한 아기를 위한 호흡 질환 관리 방법 등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면 분명히 차별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저도 특별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평생을 일반 기업에서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저를 대신할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은 특정한 전문성보다는 개인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스토리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전자책에 접근하는 고객들의 대다수가 종이책 전문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와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가르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중수가 초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고수 아마추어가 초보 아마추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세상에는
프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마추어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도 프로가 가르쳐 주는 것에서는 얻을 수 없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노하우를 내가 독자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관여도가 높은 주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의 관여도가 높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몇만 원을 주고 사 볼 만한 주제여야 합니다. 즉, 그 주제를 구매하는 것에 몇만 원은 아깝지 않은 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만 원을 지불해도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주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은 소위 저관여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사기 위해서 브랜드를 열심히 비교해 가며 구매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로 반복적인 구매를 합니다. 가격이 구매에서 유일한 기준인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좋은 물 고르는 법이라는 주제로 전자책을 쓰면 어떨까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은 대표적인 저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관여 제품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캐나다 유학 준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유학 준비는 대표적인 고관여 제품일 수 있습니다. 유학 준비는 적으면 수백만 원에서 많으면 수천만 원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전자책에 몇만 원 지불하는 것이 아까울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은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됩니다. 네 번째, 프로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전문가 포지셔닝을 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는 프로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포지셔닝이라면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고객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책을 전문가의 책과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당신이 선택한 주제에 전문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영역이 여러분이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마켓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중고 매매에서 자동차 매매를 하시는 소위 프로의 이야기를 믿기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동차 성능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뛰어나고 일반 소비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분야의 프로를 선뜻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중고 자동차를 매수해야 할 때 체크해야 할 20가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글을 쓴다면 고객의 니즈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고객층이 충분히 넓은가? 고객층이 넓은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관여 제품이라도 고객층이 넓지 않으면 판매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어 교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쓰는 교본이 국내의 유일한 교본이라 하더라도 아마 10권 이상 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자책을 수천 권은 팔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잠재 고객층이 있는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종이하고 펜을 꺼내 들고 이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의 주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바쁜 우리에게는 늘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되었다고 믿고 제가 직접 주제를 선정한 실제 예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이 있느냐. 우선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학 전공 혹은 자격증 혹은 여러분들께서 다니는 직장에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한 학과를 나왔고 일반 대기업에서 사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는 크게 다른 전문성을 뽑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고민해보고 바로 2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 글쎄요, 특별한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추어서 비교적 희소하거나 정보가 많은 경험을 최대한 한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종이에 한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하게 작성해 본 것은 이와 같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해외에서 공부해 본 경험이 있고,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고, 골프를 좋아하고, 만화책 보기도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 사회인 야구 경험이 있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데요. 대부분 단타 위주였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더 이상 나열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 목록까지 작성하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관여도가 높은 주제인가? 관여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이 내용들이 고관여인지 저관여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관여는 일단 제쳐두고 고관여인 부분 위주로 다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번입니다. 프로를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시장이 좋습니다. 저의 리스트 중에서 학창시절 해외 경험이나 해외여행의 정보 비대칭은 거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고 그 경험을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또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가르칠 만큼의 실력이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골프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골프와 같은 경우는 프로의 레슨을 받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프로 레슨이 아마추어의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다는 대중의 반감도 일부 존재합니다. 아마추어 고수가 오히려 자신도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아마추어 초보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도 중고 자동차 매매로 한정해 본다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회사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1승에 몇 번밖에 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거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는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이 문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 거래를 딱 2번밖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중고차 거래를 20번 하고 난 뒤에 알게 된 중고차 거래의 비법 정도로 뽑아내야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저의 경험이 너무나도 미천했던 거죠. 일부 과장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제도 제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골프 주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충분히 고객이 많은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골프는 매력적입니다. 국내에 골프 인구가 많이 있고 매년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프를 오랫동안 쳐도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전자책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여줍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골프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상으로 배우지 책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점이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관념 때문에 시중에 골프에 관련된 실전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기회가 보이는 법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주제를 잡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주제를 잡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주제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나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빼고 정보만을 가지고 전자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과 다른 정보 서칭 능력과 추가 정보 찾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부 주제를 잡아 들어가야 합니다. 제목을 정한다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전자책은 큰 주제가 아니라 세부 주제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경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로 다음에 세 가지 주제를 선정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골프를 잘 치는 법, 두 번째는 드라이버 잘 치는 법, 세 번째는 힘이 약한 사람이 드라이버 잘 치는 법. 1번이 아마도 가장 타겟 고객이 많을 거고요. 2번, 3번으로 갈수록 타겟 고객이 적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뒤로 갈수록 판매하기에는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1번은 너무 흔한 제목이라 고객이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3번으로 갈수록 고객이 그 필요성에 공감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명이 골프 잘 치는 법이라는 제목을 보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사람이 드라이버를 잘 치는 법이라는 제목을 보면 대략 100명 중에 50명쯤은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명 중에 10명은 이미 꽤 고민하고 있는 주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0명은 직접적인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3번과 같은 세부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 1번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부 분야가 너무 세부적으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세부 주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프 백돌이가 20타를 줄인다는 세부 주제를 가져갔고, 골프 백돌이 지금 당장 20타 줄이는 핵심 비법서라는 제목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현재도 판매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시즌성이 있는 주제라 수익의 등락은 있지만 월 평균 200~3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게 해주었습니다. 혹시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전자책을 어떻게 실제로 판매했는지도 다 알 수 있으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 주제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3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있으니 어떤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입니다. 자, 이 3가지 그룹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대부분 2가지 방식으로 세부 주제를 잡아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세부 주제를 잡는 아래에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분류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리, 그 다음에 피자, 이탈리아 피자, 현지 이탈리아 피자, 이런 식이 되겠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50개, 100일, 10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종합해보면 현지 이탈리아 피자 만드는 법 50가지 방법, 현지 이탈리아 피자로 100일 만에 한국에서 월 1000만 원 수익을 낸 방법 등의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1번은 나의 경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었고요. 그룹 2번은 나의 경험이 들어가지만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룹 세 번째는요, 나의 경험이 들어가고 쉽게 확인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점은 전자책을 쓰시면서 매우 중요한 신뢰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그룹에서 취업하기, 외국계 기업 취업하기,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500개 이메일 리스트 및 지원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독자는 저자가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인지 어떤 회사의 면접관인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데도 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에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섞는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전자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 리스트를 시중에서 구하고 내가 각 회사의 인사부에 전화를 돌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각 외국계 기업의 현재 인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모두 알아내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훌륭한 한 권의 전자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10년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비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다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조금 있겠죠. 정말 10년 동안 아침 5시에 내가 기상을 했느냐라는 것은 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책의 내용을 통해서 독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독자는 책에서 공유되는 정보나 내용의 진정성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그룹에서 100일 안에 5,000명의 진짜 이웃을 만드는 블로그 노하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저자의 경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자는 블로그를 만든 지 100일 안에 5,000명이라는 이웃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량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저자의 블로그에만 가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양날의 검일 수는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3그룹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만족시키면 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깨지면 고객은 배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악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악플이 쌓이기 시작하면 전자책의 수명은 다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전자책 세부 주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량적으로 나의 수치를 증명할 수 있다면 3그룹이 가장 좋고요. 3그룹에서 세부 주제를 잡는 것입니다. 정량적으로 나의 수치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2그룹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 3번 모두 가능하지 않다면 1그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1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2번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골프 백돌이에서 단기간에 20타수를 줄이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책에서 저는 스스로를 80타 치는 아마추어 고수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정도에 준하는 실력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독자도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골프 실력이 75타에서 85타 정도가 되는데요. 백돌이로 고생한 시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85타를 칠 때도 있고 90타를 칠 때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명되지 않은 실력이고 사실 아주 중요한 이슈도 아닙니다. 제가 80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고 그런 실력을 뒷받침할 만한 퀄리티의 글만 쓸 수 있으면 되니까요. 오히려 이런 경험에 각종 유용한 정보를 엮으면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접근이 성공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제목 선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제목은 이 책이 제시하는 최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책을 읽은 후에 독자의 반발을 살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낮은 목표를 제시한다면 아예 선택조차 받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퀄리티의 책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여러분의 주제가 시의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쓸 수 있는 주제라도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면 조금 곤란하죠. 네이버 블로그가 유행을 할 때가 있었고 카카오뷰가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행을 앞서가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책의 판매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은 주제를 어느 정도 정했을 겁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시장에서 여러분의 주제와 같거나 비슷하면서 제일 잘 팔리는 책들을 구매해 보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책을 쓰려면 최고의 책을 우선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책을 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고를 우선 찾아가야 합니다. 유독 많이 팔리는 3권의 책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 투자는 하시고 돈을 주고 구매하십시오. 시장에서 확연하게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분석한다는 각오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다면 반드시 이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을 베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의 작업물은 모두 고유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베끼는 수준으로 전자책을 쓰는 것은 시장에 애초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만의 목차를 만들고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넣고 여러분만의 예시를 들어야 합니다. 전혀 다르게 써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가게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잘 되는 가게들을 가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잘 되는 가게의 이유를 찾아보듯이 잘 팔리는 책들이 잘 되는 이유도 공부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독자들에게 선택받는 이유를 공부하고 이 단계를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전자책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좀 오셨을까요?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편하게 경험을 쭉쭉 나열해보면 하면서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분명히 쓰실 수 있는 주제가 나올 겁니다. 전자책 만들기 시리즈 다음 영상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책 글쓰기 방법에 필요한 꿀팁을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